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주차 수업 여러분들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주차 때 조세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음, 일주일 만에 다시 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걸 한 번 듣고 나서 내가 일주일 내내 3번만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기억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까먹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 지난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만 있어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2주차부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수업을 해드리겠지만은 1주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그 전주에 배웠었던 내용,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울 내용 정리하고 마지막에 가서 역시 OX 문제로 해서 그날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었느냐면 조세의 개념하고 분류, 그 다음에 조세의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우리가 배울 세금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인 소득세까지 5개가 우리 시험범위인데, 그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뭐가 있었어요? 그죠? 자,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재산세뿐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뭐가 있느냐? 취득세는 분할납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록면허세는 안 됩니다. 재산세는 되죠? 종합부동산세 되죠? 소득세 가능하죠. 그래서 자,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금은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재산세 하나밖에 없고,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아예 물납제도와 분할납부제도가 안 나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를 하면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고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취득세는 지방세 당하죠.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한다고 했었느냐면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당하죠. 지방세 중에서도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입니다. 대신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직접 적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손으로 써보셔야지만 외울 때 좀 더 효과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빈칸 넣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니까 국세 당하죠. 소득세도 국가에서 부과하니까 국세 당하고, 국세의 관할관청은 어디냐? 세무서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시험범인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 중에서 순서별로 가시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가 지방세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방세는 각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나 시나 군이나 구에서 각각 징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취득세는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하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고 하고, 재산세는 시군 구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자,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단체인 시, 군, 구 적어놓고 위에 3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밑에 3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특광도, 시군구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돼요.
요 내용만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라고 하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해요? 보통세에 해당하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느냐?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근데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접세에 해당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세냐 간접세냐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고 했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냐 목적세냐는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니까 목적세는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죠. 우리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뭐가 있었어요? 그죠? 앞자만 따서 농이라고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교가 교육세, 그 다음 나와 있는 교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농이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가 되죠. 그 다음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지가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었고 그 다음 지가 지방 교육세가 있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꼭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세율도 표시 방법에 따라서 비율로 표시하면은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근데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무슨 세금에 해당하느냐? 다 종가세 구조이면서 정률세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하고 비율로 표시하도록 돼 있죠. 대신 종량세 구조이거나 정액세 구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종량세, 정액세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방식에 따라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면은 물세,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면은 인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율도 같이 늘어나면 누진세. 그 중에 지방세는 전부 다 무슨 구조라고 했었느냐면 물세 구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국세는 전부 다 인세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는 지방세니까 다 물건별로,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국세니까 인별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산해서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아직 여러분들께서 배우시지는 않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물세 외에 인세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분만 뭐가 있느냐면 물세와 인세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네. 요건 나중에 다 재산세를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체크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서 비례세냐 누진세냐라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에는 전부 비례세가 다 나옵니다. 대신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재산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비례세와 누진세 구조를 모두 취하고 있죠. 대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누진 구조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실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는 전부 다 독립세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독립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우리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고요.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도 지방교육세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냐면 농, 지, 농으로 외우시라고요. 취득 단계는 농지, 보유 단계는 뒤집어서 지농. 대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거고, 자, 등록면허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안 나옵니다. 재산세에서도 농어촌 특별세가 안 나오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감면세액이 있었다. 그러면 감면세액에는 별도로 뭐가 붙느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별도로 붙어요. 물론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일단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체크를 하다 보면 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 한번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봐야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체크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느냐. 자, 취득세는 어느 단계에서 나와요? 그죠?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요, 역시 취득 단계에서만 부과되죠. 재산세는요, 그렇죠?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돼요.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이죠. 양도소득세는요, 글자 그대로 양도 단계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득세 있죠. 여러분들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부터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어디서부터 나온다? 보유부터 나온다. 그래서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뭐냐면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보유라고 이야기하면 임대를 말하는 거고, 양도라고 이야기하면 글자 그대로 양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글자 앞에, 소득세 앞에 이렇게 양도라는 글자가 딱 들어가면 그때는 양도 단계에서만 나오는 세금이죠. 하지만은 소득세 앞에 양도라는 글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글자,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글자가 보인다. 그러면 임대에서도 나올 수 있고, 즉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양도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취득 단계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부과되니까 취득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고, 보유 단계인 재산세에서도 부과되니까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은 양도 단계인 소득 단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세금이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앞자만 따서 외우시라 그랬죠. 농부라고.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취득, 보유, 양도. 그 다음에 인지세는 매매계약세에만 붙으니까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보유 단계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세금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크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복습 단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조세 총론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세우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오늘은 조세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세 흐름.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 그대로 세금을 뭐할, 납부할 의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라고 한다. 근데 납세 의무는 그냥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때 성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납세무가 생기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성립, 납세무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성립은 무슨 개념이냐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야, 너 납세무 있어 없어? 너 취득세 납세무 있어 없어?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취득세 납세무 있는데?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 그렇죠?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너 취득세 납세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될지, 누구한테 내야 될지, 어디에다가 내야 될지, 언제까지 내야 될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야 내가 세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면 확정이라 그래요. 즉 구체화시키는 단계인데 확실하게 정하자.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납세물을 확실하게 정하는 단계를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졌으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내시면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소멸이라 그래요. 자,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성립이라는 개념은 납세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즉 세금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확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금액이 얼마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자, 이게 꼭 세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의사결정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 지금 공인중개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공인중개사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뭐부터 하셨느냐면 공인중개사 해볼까? 이거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맞죠? 자, 남들도 다 한다는데 뭐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공인중개사 한번 준비해보자. 그게 뭐예요? 성립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뭔가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은 뭐 했느냐? 독학을 할까? 아니면 강의를 들을까?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인강으로 할까? 아니면 실강으로 갈까? 만약에 인강이나 실강을 들은다면 어디로 갈까? 해커스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정하셔서 이 해커스로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시험 봐서 합격해서 나가시면 그게 소멸이 되겠죠. 자,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을 먹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먹는 이유? 살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조선시대나 뭐 예전에 뭐 전쟁시대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배고파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을 해서 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일단은 배고파서예요. 그 배고프다가 뭐예요? 성립. 야 나 배고파.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너 먹어. 아니 배고프다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중요한 건요. 와 너무 너 성의 없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배고픈데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근데 뭘 먹냐고. 누구랑 먹냐고. 어디 가서 먹을까? 언제 먹을까? 이걸 정하는 게 뭐예요? 확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겠죠. 자, 옷을 사고 싶다. 그게 성립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얼마짜리를 어떤 메이커를 살 거냐 이걸 정하는 게 확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사시면 소멸이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세금 내 라고 이야기하면 양아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과정을 정해준 거예요. 자, 일단 당신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먼저 당신한테 납세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립입니다.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얼마를 내야 될지, 언제까지 내야 될지, 누구한테 내야 될지를 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확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대로 납부하게끔 합니다. 이걸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도 안 된 납세무를 확정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개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납세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납세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납세무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채무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렸으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돈이 얼마인지를 정하자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얼마를 갚아야 될지를 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이라는 개념은 없던 세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세금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요 개념을 구분을 못 하셔서 되게 어려워하셔요. 자,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무가 생기는 시점, 확정이라는 것은 이미 성립된 납세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 과정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립도 안 됐는데 확정부터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래요. 복권이에요, 복권. 저도 뭐 매주 복권을 사는데 지금까지 안 되네요. 안 되지만 자, 우리가 이미 복권이 당첨이 됐을 때 계획은 다 세워놨어요, 안 세워놨어요? 세워놨죠? 아, 내가 1등이 당첨이 되면 누구한테 먼저 알릴까? 아니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을 거야. 내 배우자한테도 안 알 거고 내 가족한테도 숨길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본점까지 택시 타고 갈 건지 걸어갈 건지 무슨 옷을 입고 갈 건지, 그래서 당첨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당첨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놨을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랬나요? 네. 근데 대부분 아마 복권하신 분들은 이게 다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뭐예요? 복권이 당첨이 안 됐어요. 안 돼 있는데 이거부터 하는 거죠.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냥 기분 좋으라고 우리는 늘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것뿐이죠. 근데 법이 이렇게 허술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은 무조건 납세무가 성립이 먼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울 게 뭐부터 배울 거냐면, 언제 되면 납세무가 성립된 걸로 할 겁니까? 그 성립 시점을 먼저 정해줍니다. 이때가 되면 이 세금은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납세무가 생긴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그 다음은 이제 뭘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얼마를 내야 될지를. 그때 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낼지를 내가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 때 그냥 연습장에다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쓰면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 서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서라고 하고, 이걸 여러분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돼요. 직접 작성을 하셔서 그걸 관할관청에다가 내십니다. 이렇게 내면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취득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하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료가 뜰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적는구나 라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뭐 과세 표준을 적는 칸도 있고 세율을 적는 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이건 이걸 적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적어서 여러분들께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세금 낼 금액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 금액, 여러분들께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내게끔 뭘 끊어줄 거냐면 납부서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발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납부서를 들고 가서 뭐 하시면 돼요?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계산해서 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신고라고 하고, 그때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제출하셔야 되느냐면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하셔야 돼요. 이 방식을 우리는 법률에서는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계산한 대로 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산한 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결정이라 그래요. 결정.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산해 주느냐?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계산해서 저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는 나는 모르죠. 누가 계산했으니까? 정부가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딱 계산을 해서 나한테 뭘 보내느냐면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 법률에서는 보통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고지서라는 것은 꼭 세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어요. 그죠? 전기요금도 고지서입니다. 수도요금도 고지서입니다. 벌금도 고지서입니다. 과태료도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법적으로 청구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고지서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서류를 하나 봤는데 무슨 고지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고지서 겸 영수증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었느냐면 재산세 고지서 한번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라 그랬죠. 꼭 보셔야 돼요. 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고지서 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고지서라고 적혀 있어요. 이 고지서라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요, 법적으로 청구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고지서라고 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고 그냥 영수증이라고만 적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건 안 내도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적십자협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우편함에 보면 적십자협의 낼 수 있는 영수증 하나 들어가 있죠. 그거 한번 봐보세요. 지로 영수증이라고 돼 있지 고지서라고는 절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십자협의는요,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청구서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부를 해주면 좋은데 은행 가서 저 적십자협의 내겠습니다라고 돈만 내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하나 발부를 해주는 거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 즉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거둘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보통 징수 방식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확정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계산해서 확정시키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신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정해진 대로 내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결정이라고 하고, 내가 신고했을 때는 신고한 대로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신고 납부라고 표현을 하고,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것을 보통 징수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조세는 채권 채무 관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는 누가 정하느냐면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정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제가 갚아야 될 돈은 1억일까요? 아니에요. 1억일 수도 있고 1억보다 적을 수도 있고 1억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합의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1억을. 근데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1억을 빌려주지만 너랑 나랑 그동안에 너가 나한테 해준 것도 많이 있고 정말 나는 너가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 정말 시간 되고 여유 될 때 그때 가서 그냥 이자 없이 1억만 갚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야, 예전에 네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준 게 있으니까 내가 1억을 빌려주지만 너 나중에 나한테 8천만 원만 갚아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꼭 1억을 빌렸다고 해서 1억을 갚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서 갚아야 될 금액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세금은 일방적으로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국가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내가 집이 필요해서 집을 샀을 뿐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취득을 했다고 해서 취득세가 나온대요. 소득 활동을 했다고 해서 소득세가 나온대요. 그 순간부터 그러면 나는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돼? 나는 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건 내는 사람 네가 정해서 알아서 내. 아니야. 받는 사람 네가 알아서 정해. 이 두 가지 방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는 사람인 납세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내는 걸 신고. 과세권자인 정부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청구하는 방식을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금을 확정을 지을 때 신고 방식이 많을까요? 결정 방식이 많을까? 네. 대부분은 다 신고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세법은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 놨어요. 왜? 징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만들어 놨는데 채권자인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납세자한테 네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을까요?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채권자라면 아 그래 채무자가 알아서 잘 갚을 거야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늘 의심합니다. 얘가 제대로 갚을까? 아니 안 갚을 수도 있어. 얘 도망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세금이 정부가 직접 계산을 해서 청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결정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신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찮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보신 분? 없죠. 자,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모를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알 수는 있겠죠. 왜? 아니 그냥 저 잡아다가 납치해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물고문하고 막 때리고 이러면 저도 살려면은 진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 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럼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선 따라가면서 일일이 확인하면 확인은 다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며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납세자 잡아다가 야 너 무슨 짓 했어? 너 이번에 어떤 짓을 했어? 너 누구랑 뭐 했어? 라는 거 알려고 한다 그러면 알아낼 수는 있어요. 핸드폰 조회하고 뭐 동선 따라가고 CCTV 다 검색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치해가지고 고문해도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 국민과의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다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무슨 제도? 신고제도. 그러면 알아서 해주면 믿어주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좋습니다. 정부가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그러면 알아서 적어서 낼게요. 자, 근데 제가 적은 대로 믿어줄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어줄까요? 믿어주겠다는 소리예요. 안 믿겠지만 그냥 믿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느냐? 믿어줄게. 정부 입장에서. 좋아. 그러면 네가 적어서 내. 거기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믿어줄게. 네가 10만 원이라고 적으면 10만 원이라고 믿어줄게. 100만 원이라고 적으면 100만 원이라고 믿어줄게. 단 만약에 거짓을 적는다면 걸리지 마. 걸리면 그때는 딱 죽여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딱 이 구조예요. 우리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친구 사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친구가 또는 내 애인이 또는 내 가족이 나한테 늘 진실을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은 진실일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야 우리 관계가 편하니까. 다만 만약에 이 친구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 또는 내 가족이 내 신랑이 내 와이프가 나한테 거짓을 했다라는 거짓말을 이야기했다라는 걸 다른 뭔가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면 그때 가서는 싸워야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납세자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신고제도가 거의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초반이라든지 이때쯤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글자를 못 읽고 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거의 80년도 후반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80년도 후반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가 많았었냐면 야학이 되게 많았어요. 야학. 저녁에 학당식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그 야학에서 뭐 이런 걸 그 수업을 좀 해보긴 했는데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되게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죠. 한 70대나 이제 80대 보신 분들. 근데 저녁에 한 7시부터 저희들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야 되니까 한 저녁에 7시나 한 8시부터 시작을 해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한글을 가르쳐요. 아니면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되게 열정적이세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열정적이세요. 그 글자 하나하나 읽어가시는데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읽어가시는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한 1년인가 2년 정도 저도 하다가 뭐 사정이 생겨서 못하긴 했는데 너무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납세자한테 맡기더라도요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행정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대소사라고도 보통 이야기했거든요.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지금은요. 의무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다 한글은 다 읽을 줄도 알고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지식 수준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세금은 다 납세자한테 맡겨놨습니다. 신고하라고. 자, 대충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신고를 하든 결정을 하든 납세문은 생겨야 돼요. 생긴 다음에 그걸 납세자한테 맡겨서 내라고 할지 정부가 직접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할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납세자가 직접 뭘 작성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세금이 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 신고제도라고 하고 절차상으로는 신고납부라고 한다. 반대로 정부가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결정이라고 하고 그때는 고지서 보내서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징수라고 한다. 아시겠나요? 용어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졌으면 이걸 뭐 하면 돼요? 납부하면 되죠. 그래서 신고를 했으면 납부서를 받아서 내는 거고
납부서를 통해서 내는 거고,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은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거고, 고지서. 네. 여러분들 납부서하고 고지서하고는 달라요. 납부서는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직접 적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은행에다가, 세금은 보통 어디에다가 내느냐면 은행에 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낼 때 필요한 영수증인 거예요. 하지만 고지서는 정부에서, 즉 징수권자가 청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납세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해지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우리 시험지에서 예전부터 자주 나왔던 지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납세무가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문서 보시면은 460페이지에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고, 461페이지에 국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각 세목별로 해서 납세무 성립 시기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우리가 배울 5개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하느냐? 당연히 취득할 때입니다. 취득세니까.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2개가 합쳐진 세금이에요. 등록세하고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등록 쪽만 배울 거예요. 그러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기느냐? 당연히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세무가 생깁니다. 자,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을 때 납세무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세니까 당연히 언제?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니까 당연히 언제? 등록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즉 다시 말해서 뭐 할 때마다 세금 내세요? 취득할 때마다 세금 내세요.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마다? 등록할 때마다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세금 내십시오? 등록할 때마다 세금 내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취득을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등록이라는 말 안에는, 세법에서 등록은 등기, 등록, 등재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기라는 말, 등록이라는 말, 등재라는 말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기록하는 행위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라고 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이라고 하고,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은 등재라고 하고.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할 거냐, 등록부에 기록할 거냐, 대장에 기록할 거냐, 이렇게 기록할 때 공짜로 기록을 안 해줍니다. 돈을 내야 기록을 해주는데, 그때 내는 세금을 등록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냐? 등기할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하자. 자,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취득을 해서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이 됐죠? 내 재산이 됐을 때 내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재산세죠. 자, 문제는 재산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재산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아니 재산이 있으면 낸다라는 건 알겠어요. 문제는 언제 재산이 있어야 내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듯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면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은 며칠로 돼 있느냐면 6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이게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날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6월 1일이 한 번 와요? 매년 찾아와요? 매년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그리고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한다고요?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6월 1일 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왜 6월 1일이냐?
이걸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6월 1일로 잡아준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1년의 절반이니까 6월 1일로 잡은 거 맞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1년의 절반은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꼭 틀리게 내면 여기를 7월 1일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6월 1일입니다. 왜 6월 1일로 잡았는지는 나중에 재산세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밌어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6월 1일 시점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6월 1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어차피 6월 1일은 닥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재산세가 나오겠죠? 하지만 만약에 재산을 새로 취득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올해 재산세를 안 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보죠. 만약의 경우에 5월 20일 날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재산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누구한테 나올까? 당연히 누구한테 나올까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나오겠죠. 왜?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을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자 6월 1일을 놓고 봤었을 때 만약의 경우에 자 6월 5일 날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누구한테 나올까요? 그래요. 이분한테 나오겠죠. 이분한테. 즉 매도자한테 나오겠죠. 올해 재산세는. 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게 자동차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자동차세는 월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만 계산을 해주는데 재산세는 안 그래요.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를 다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6월 1일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내야 된다고 치지만 내가 올해 건물을 팔아야 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건물을 취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1월 달에 계약한다거나 2월 달에 계약한다거나 10월 달에 계약한다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6월 1일 근처로 해서 잔금 날짜가 치러지는 경우라면 잔금이 치러지는 경우라면 서로 싸워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빨리 받길 원합니다. 왜? 빨리 받아야 올해 재산세가 안 나올 거니까. 매수자한테 나올 거니까.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조금 더 늦게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해 재산세가 자기한테 안 나오고 매도자한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서로 싸워요. 잔금 날짜를 당길 거냐 늦출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정도 되면 그냥 합의서를 하나 써줘요. 올해 누구한테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거래가 안 되니까 올해 누구한테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세금 나오면 반반씩 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시험 볼 때 자 6월 1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올해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그냥 반반씩 냅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내봤으니까 실무에서. 그건 법적 내용이 아니라 실무상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합의를 본 거지 법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점의 소유자가 다 내는 거예요. 이 시점의 소유자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실무상.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일부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때 종합부동산세도 단순히 재산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로 돼 있느냐면 6월 1일로 돼 있어요. 6월 1일로. 그래서 현행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느냐면
6월 1일 시점에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부과를 하느냐면 재산세가 먼저 나와요. 재산세가.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에 재산이 있다가 뭐냐면 성립이에요. 성립. 당신은 올해 재산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올해 재산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이게 성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뭘 내야 돼요?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내야 되죠. 근데 대학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등록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때 등록금은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확정인 거예요. 근데 당신은 좋은 성적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셨으니,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등록금을 면제해 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등록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당신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즉 납세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낼 것이고 내야 된다면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확정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1차적으로 재산세가 먼저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면 7월 달하고 9월 달에 나와요. 그리고 7월 달하고 9월 달에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에 그 자료를, 자, 재산세는 지방세죠. 이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가 되어 있는 이 자료를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다시 보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 뭐냐면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얘는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일부만 내요. 결국 무슨 자료를 쓸 거냐? 재산세 자료를 가지고 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만 부과하느냐면 6월 1일 날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거예요. 6월 1일 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내는 날짜는 다릅니다. 내는 날짜는 다르지만 뭐가 똑같으냐면 성립 시기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자, 이렇듯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이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다. 성립되는 시점을 정해줬다.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면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돼 있느냐면 6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임대를 내거나 또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했느냐면 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때 요 소득세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을 때 납세무가 생긴다 그랬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라면 소득세는 당연히 언제가 돼야 돼요? 그래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돼야 돼요. 근데 보시면 눈 씻고 찾아봐도요. 소득이라는 글자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이 글자가. 자,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소득세는요. 절대로 소득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갑니다. 대신 무슨 글자가 들어가느냐? 기간자가 들어가요. 기간. 그 기간이 뭐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되느냐? 끝날 때요. 왜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득세에서 말할 때 이 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득세에서 말할 때 이 소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말해요. 이익.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것은 남는 돈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수익 금액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뺍니다. 그랬을 때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이익이라 그래요. 만약에 마이너스 잔액이 남으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때 요 이익이라는 표현은 회계학적 표현인 거고 이걸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학에서는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당기 순이익, 뭐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 이런 표현을 써요. 소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하지만 경제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처분 소득, 경상소득 이런 표현을 쓰죠. 같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득세는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돈을 벌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남는 게 없어. 다 쓰고 나면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다 쓰고 나서 정말 나한테 남는 게 없어. 통장 보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세금 안 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근데 왜 세금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돈, 그 돈들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주는 돈은 뭐만 빼주느냐면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만 빼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로자한테 수입은 뭐예요? 월급이죠. 그러면 월급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뭘 썼어요? 뭐 교통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월급을 벌기 위해서 내 노동력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빼주는 거예요. 노동력을. 네, 이걸 우리 세법에서는 근로소득공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빼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노동력을 화폐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노동력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비용이 월급보다 항상 적게 잡힙니다. 내가 야근을 하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수익 금액의 50%, 수익 금액의 30% 이렇게만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무조건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쓰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외식하고 이런 거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합니다. 제가 식당을 해요. 그러면 식당에 했을 때 수입은 뭐예요? 음식 팔아서 받은 돈이죠. 그러면 음식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뭘 운영을 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직원, 서빙하는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식당 운영비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빼준다고요. 그래서 돈이 남으면 그 남은 돈에 대해서 내는 게 소득인데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도 있죠. 이건 수치화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손실을 일부러 만들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근로자들이요. 제일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이걸 내 마음대로 못 잡아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잡아야 되고 절대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러스밖에 발생하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장부상. 그랬을 때 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그러면 뭐죠? 이익이 발생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요. 수입이라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수입이 있었을 때 납세무가 생깁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입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깃집을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고기를 드시고 저한테 계산을 했습니다.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금 내라는 소리죠? 수입이 생길 때, 즉 소득이 있을 때마다 세금을 내라 이 말은, 성립한다 이 말은 세금 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요 샷다 문 닫고요 세무서 가서 소득세 신고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문 열고 다음 손님 받고 이 손님 계산하면 샷다 내리고 다시 가서 세금 신고하고 와야 되고요. 장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럴 때마다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해버리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신고를 해야 되거나 고지서 받아서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무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아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쓰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줍시다. 기간을 잡아 줍시다. 일정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확인을 해서 그때 가서 세금 내게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쓸 때마다 요금 내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서 한꺼번에 내라고 해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도. 그래서 소득세처럼 자주 발생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우리 경제활동은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또는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납세무가 생기면 너무 불편하니까 기간을 잡아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세금 계산해서 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소득세가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되는지 이해를 해주시라고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면은 그냥 외워져요. 외워지는데 일단은 개념을 알고 가자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들 연말정산을 언제 하느냐면 1월 달에요. 1월 달에. 왜냐면 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간이 끝나야 세금 계산이 가능해요. 기간이 끝나야. 그래서 1월 달부터 연말정산이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월 달에 냅니다. 소득세는요. 5월 달에 내는데 언제 거 내느냐? 전년도 거 계산해서 내라는 이야기예요. 전년도 거. 자, 오늘이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을 하고 소득활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료를 오늘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받은 강의료는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 맞죠? 그러면 이 강의료에 대해서 제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 아직 올해는 안 끝났으니까 제가 오늘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요. 언제 납세무가 생기느냐? 올해가 끝나는 12월 31일 시점에 납세무가 생기는 거예요. 12월 31일 24시가 되면 납세무가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으면 그 다음은요. 뭐 하라고요? 세금 계산하라고요. 이게 확정인 거죠. 이게. 그래서 낼 금액이 있으면은 납부까지 하시면 되고 낼 금액이 없으면은 납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은 일단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낼 게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납세무는 뭐가 돼야 된다?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아시겠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왜 기간이라는 글자를 안 썼을까? 단순하죠. 왜?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자, 취득이라는 활동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등록이라는 활동도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24년도 올해 부동산 몇 개나 취득하셨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죠? 한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굳이 그걸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할 필요는 없죠?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계산해서 내세요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지만은 소득세는 그때그때 계산해서 내면 너무 불편하니까 뭐별로 묶었다? 기간별로 묶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뭐가 되면 끝나면 납세무가 생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니까 뭘 시켜야 돼요? 세금 계산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죠? 확정을 시켜야 된다. 자, 잠시 쉬었다가 확정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